안녕하세요. 숲을 읽어주는 자매직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옥중 서신이 말해주는 것 강원국. 옥중 서신이 말해주는 것 집중과 몰입의 힘.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사형을 언도받은 상황에서 껌종이 과자 포장지에 못으로 깨알같이 눌렀었다. 앞에 글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글의 일부이다. 뒤에 글은 김대중 대통령의 옥중 서신 얘기다. 두 글 모두 절박함이 묻어난다. 죽음을 앞둔 심정만큼 절절한 것이 또 있을까?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글을 쓰고 있다. 노 대통령은 글조차 쓸 수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글을 쓰고 있다. 김 대통령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글을 쓴다. 글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그 글에 전심전력을 다한 두 사람이었다.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국어 시간이었을 것이다. 글을 잘 쓰려면 삼다, 즉 다독, 다작, 다상량을 해야 한다고 배웠다. 송나라 구양수의 말이다. 많이 읽고 많이 써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다상량에 대해서는 갸우뚱했었다. 우선 상과 양이란 한자 사용이다. 상인할 때 상, 수량할 때 양이 아니다. 헤아릴 상, 헤아릴 양이란 뜻으로 쓰였단다. 헤아리고 또 헤아려 전심을 다해서 몰입하란 뜻인 것이다. 노 대통령 역시 글쓰기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했다. 독서, 사색, 토론이다. 대통령은 바쁜 청와대 생활에서도 반드시 짬을 내서 책을 읽었다. 청와대 참모는 물론 학자, 관료, 시민단체 사람들과 밤늦게까지 토론했다. 이 모두가 글쓰기와 무관하지 않다. 글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을 쓰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창조적 아이디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영감이나 직관과는 다르다. 죽을 힘을 다해 몰입해야 나오는 것이 창조력이다. 열정과 고민의 산물이며 뭔가를 개선하고 바꿔보려는 문제의식의 결과물이다. 글쓰기도 마찬가지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집중하고 몰입해야 한다. 절박해야 한다. 2007년 5.18 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사를 쓸 때다. 대통령에게 보고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까지 쓰지 못하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좀째 풀리지 않는다. 당시 유시민 장관에게 의견도 구해봤다. 대통령도 부족한 아이디어가 없다고 했다. 발을 동동거리며 맨날 며칠을 그것만 생각했다. 밥 먹을 때도 걸어 다닐 때도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며칠 후 꿈속에서 글이 술술 써졌다. 깨자마자 불이 났게 메모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글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의 늘 그랬다. 그의 집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연설물 회의가 있을 때면 대통령은 연설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초안을 쭉 한번 훑어본다. 탁자에 원고지를 한번 탁 친다. 가지런히 모으기 위해서다. 그리고 원고를 거꾸로 덮어놓는다.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지고 구슬을 시작한다. 자네들이 써온 연설문 3페이지에 부동산 문제 있지? 그것을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교육 문제를 2페이지 복지 얘기 뒤쪽에 배치해보게. 대통령은 머릿속에 연설물 전체를 그린 듯이 입력시켜 놓고 자유자재로 재배치를 한다. 심지어 표현이나 문구 하나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렇게 저렇게 고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문을 따라가지 못해 노트북 앞에서 허둥대기 일쑤였다. 정작 그 글을 쓴 것은 우리인데도 말이다. 나는 노 대통령이 특별히 머리가 비상했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몰입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집중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월터 레드 스미스는 그랬다. 글쓰기가 쉽다고, 백지를 응시하고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이마에 핏방울이 맺힐 때까지 미치면 미치는 법이다. 많이 읽고 많이 써보지 않아도 죽을 힘을 다해 머리를 짜내면 누구나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목숨 걸면 누구나 잘 쓸 수 있다. 글 쓰는데 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느냐고? 그래서 못 쓰는 것이다. 끝으로 들은 얘기 하나. 노태우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연설문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었다고 한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유엔에 가서 영어로 연설할 일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다고 한다. 공중파 방송이 생중계를 하고 야단 법석을 부렸다. 노태우 대통령도 연설 준비에 열과 성을 다했다. 연설 당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낭독본을 출력하면서 마지막 한 장을 빠뜨리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만 것이다. 대통령이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하지만 대통령은 영어 연설을 무사히 끝마쳤다. 셀 수 없이 연설문을 읽고 또 읽은 덕분에 완전히 외워버렸던 것이다. 그 후 낭독본 마지막 한 장을 빠뜨린 연설 비서관실 직원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지만 그게까진 듣지 못했다. 청와대 리더십 비서관이라는 자리, 글쓰기의 원천은 독서. 책과 인연이 깊다. 초등학교 다닐 때 계몽사에서 나온 50권짜리 소년 소녀 세계문학 전집을 아버님께서 사오셨다. 엄밀히 얘기하면 잠시 빌려오셨다. 할부 책장수에게 사셨는데 너무 비싸 반품하시겠단다. 당신은 먹고 살 거리가 별로 없던 시절이라 할부 책장수가 많았다. 반품한다는 말씀에 밤새워 읽었다. 아마도 그 책이 계속 집에 있었으면 지금도 다 못 읽었을 것이다. 중학교 다닐 때는 이모부 댁에 더부살이를 했다. 이모부는 전북 문단에서 누구나 아는 시인이었다. 집에 책이 많았다. 양옥집 2층이 온통 책뿐이었다. 오죽하면 책 때문에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책에 묻혀 자고 책 속에서 밥을 먹었다. 그때 우리나라 소설 중에 야한 것은 거의 읽었다. 고등학교 시절 전북에 있는 제일 큰 서점에서 입주 가회를 했다. 매일 밤 11시 가회를 끝내고 나면 서점 책이 모두 내 것이었다.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이삿짐 안에는 책이 한가득이었다. 지금도 전주 중심가에 그 서점이 있다. 30여년 전에 이미 2층짜리 서점이었으니 큰 서점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대학교 때는 가회에서 번 돈 대부분을 책 사는 데 썼다. 읽지는 않고 모으기만 했는데 20년쯤 그렇게 모으다 보니 그 책이 3,000권을 넘었다. 책에 짓눌려 살기 싫어 2012년 말에 모두 팔았다. 헌책 사는 분이 한 트럭을 실어갔는데 몇십만 원 주셨다. 책을 모두 정리하고 이제는 책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책 만드는 출판사에 다니게 됐다. 내가 지금 이 책을 쓸 수 있는 것도 그동안 책과의 인연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독서는 세 가지를 준다. 지식과 영감과 정서다. 책을 읽고 얻은 생각이다. 그 중에 글 쓰는 데는 영감이 가장 중요하다. 독서와 글쓰기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다. 따라서 독서 없이 글을 잘 쓸 수 없으며 글을 잘 쓰는 사람치고 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그랬다. 김대중 대통령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터키 감옥에서의 독서는 유명하다. 옥중에서 보낸 편지 말미는 매번 다음 책을 넣어주시오로 끝났고 10권, 20권의 도서 목록이 적혀 있었다. 정치, 경제는 물론 철학, 신학, 역사, 문학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여러 권을 펴놓고 돌려가면서 하루 10시간 정도 독서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되고서도 마음껏 책을 봤으면 원이 없겠다.
이럴 때는 가끔 감옥에 있을 때가 그립기도 하다라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할 정도였다. 1999년 5월 러시아 방문 때는 모스크바 대학에선 이런 연설도 했다. 나는 오랜 옥중 생활을 통해서 러시아 문학을 섭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푸시킨,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등 많은 러시아 고전을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솔제니친과 사하로포의 작품들도 애독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문학을 읽은 것만으로도 감옥에 간 보람이 있었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1999년 5월 러시아 쿠핀 방문 모스크바 대학 연설. 청와대 간저에는 큰 방 하나가 책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김 대통령은 도저히 읽을 시간이 나지 않으며 비서실에서 보고한 책 요약본이라도 찾아 꼼꼼히 읽었다. 독서 중독인 셈이다. 휴가 때 자주 찾았던 청남대에 책 읽는 모습에 김 대통령 동상이 설치됐을 정도로 휴가 중에는 독서 산매에 빠졌다. 책을 읽은 후에는 사색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 스스로 지킬 것을 다짐한 대통령 수칙 12번이 양스를 매일 읽고 명상으로 사상과 정책 심화해야 한다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책 읽기를 좋아했다.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책을 읽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부터 사서 공부합니다. 컴퓨터를 만지기 전에 책부터 읽었고 낚시를 배울 때도 책부터 먼저 봤습니다. 노무현 등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행복한 책 읽기.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이나 지혜를 발견했을 때 깊이 생각하여 새로운 이치를 깨달았다 싶을 때 혼자 생각한 이치를 훌륭한 사람이 쓴 책에서 다시 확인했을 때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때에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예를 들어서 방안을 서성거리기도 합니다. 2008년 3월 봉화에서 띄우는 편지. 노 대통령 주위에는 늘 책이 있었다. 하루에 한쪽이라도 읽었다. 책 읽는 게 일상 그 자체였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책은 장 차관과 참모들에게 읽어보기를 권했다. 연설 비서관실에 추천한 책도 있다. 제임스 흄즈가 쓴 링컨처럼 써서 처칠처럼 말하라이다. 대통령은 지시 메모도 함께 보냈다. 내가 읽어본 연설 관련 책 중에서 가장 탁월한 연설 기법을 담고 있습니다. 연설문을 쓸 때면 읽어보면서 쓰고 이 책에 나와 있는 현장 연설 기법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따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퇴임에 쓰는 책에 더욱 빠져들었다. 찾아오는 사람들과 책을 놓고 토론하는 것을 즐겨했다. 윤태영 전 부속실장의 말이다. 봉화 사저의 대통령 자리 앞에는 언제나 책들이 수북히 놓여 있었다. 대통령은 끊임없이 책과 자료를 찾았다. 책 한 권을 읽고 나면 그 속에서 다시 두 권의 책을 찾았고 심지어는 외신에 등장하는 기고들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독서가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더욱 치열하게 하고 생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재임 중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 청와대 안에 리더십 비서관이란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리더십 비서관의 역할은 해난에 대한 의견 개진도 있었으나 주로 국내외 책이나 칼럼, 논문을 읽고 그 요약본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었다. 거의 매일 한 건씩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코멘트를 하고 궁금한 거 물어봤다. 그 시간이 대통령에게는 독서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초대 리더십 비서관이자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외교관 출신 이주헌 비서관의 발탁 배경도 그가 쓴 책 더골 리더십과 지도자론을 대통령이 읽고서다. 대통령들에게 독서는 글쓰기의 원천이었다. 두 대통령 모두 밑줄을 긋고 메모해 가며 책을 읽었다. 주로 글쓰기와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졌다. 김 대통령은 독서의 완결이란 읽은 책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라고 했다. 노 대통령 역시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영감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책으로 집대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맹자가 얘기한
이의 역지, 자신의 생각으로 저자의 뜻을 받아들이며 충실했던 것이다. 미래 예측 도서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도 두 대통령의 공통점이다. 김 대통령은 엘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 존 나이스비트 등 미래 학자의 책을 많이 읽었고, 노 대통령도 앤서니 기던슨, 폴 크루그먼, 제레미 리프킨의 책을 애독하고 추천했다. 대통령이 읽고 있는 책이나 추천 도서는 그 목록 자체가 의미를 가지기도 했다. 대통령의 관심 분야를 알 수 있는 주요한 통로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 대통령이 탐독한 유성식 교수의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은 정부개혁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됐음은 물론이다. 두 대통령의 독서 패턴은 조금 달랐다. 노 대통령이 속독이었던 반면 김 대통령은 정독하는 쪽이었다. 독서는 정독하되 자기 나름의 판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럴 때만이 저자 또는 시민들의 생각을 넓고 깊게 수용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책 내용이 완벽하게 자기 것이 될 때까지 사설을 통해 몇 번이고 곱씹었다. 또한 노 대통령이 건자에 넣은 책 가운데 읽어봐야 할 책을 선호했다면 김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고전에 심취했다. 두 대통령은 끝까지 책과 함께했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 남긴 글에서 책을 읽을 수 없어 힘들다 했고, 김 대통령이 남긴 책상에는 제국의 미래, 오바마 2.0, 조선 왕조실록이 놓여 있었다. 손녀뻘 비서 앞에서 연습하는 대통령. 결국엔 시간과 노력이다. 글쓰기는 자질과 능력도 필요하지만 준비와 연습이 더 중요하다. 대통령의 글쓰기의 특징은 성실하게 준비한다는 점이다. 글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쓰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나오는 게 글이란 얘기다. 김대중 대통령은 성실과 부지런함을 유독 강조했다. 본인 스스로 그 모범이 되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연설문 작성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두 대통령은 글을 빨리 쓰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꾹꾹 눌러 쓰는 타입이라고 할까. 노 대통령은 그렇게 글을 많이 쓰고 글쓰기의 달인이면서도 글 쓰는 것을 힘들어했다. 언젠가는 양극화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써놓고 씨름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느낌을 살리는 다른 표현을 찾느라고 몇 시간 고민한 적도 있다고 얘기했다. 더욱이 허리가 좋지 않아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한 번은 이런 얘기도 했다. 말로는 글이 잘 쓰시는데 손으로 쓰려면 힘이 들어요. 그렇다고 일필휘자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뚝딱 글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좋은 카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물론 이 또한 성실함의 결과다. 평소 그 주제에 대해 골똘하게 고민한 것이 어느 순간 한 줄의 좋은 카피로 툭 튀어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만든 문구 중 실제 연수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들도 많다. 권력을 나눌수록 민주주의는 커집니다. 민주주의, 능력에 따라 채용하고 일하면 되고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김대중 대통령 역시 전국을 찌르는 한마디를 잘 찾아냈다. 트레이드마크가 된 햇볕 정책도 1994년 김 대통령에 의해 탄생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 초청 연설에서 처음 썼는데 그때는 태양 정책이었다. 이 모든 것은 준비 없이 되는 일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년 동안 해야 할 주요 연설에 대해 연초부터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농부가 1년 농사의 계획을 짜듯이 멀리 내다보고 큰 틀에서 메시지를 배분했다. 그렇게 구상한 내용이 올해 4.19에는 이런 얘기를, 5.18에는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면 어떨까요? 라는 명으로 연설 비서관실에 내려오기도 했다. 그것은 3.1절, 광복절 등 주요 계기가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참모보다 먼저 머릿속으로 연설문을 쓰기 시작했다. 2006년 광복절을 2달 가까이 앞둔 어느 날, 연설 비서관실은 미처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부속실에서 연락이 왔다. 다음 주 수석 보좌관회에 의해서 돌아오는 광복절경 축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지 토론하겠다고 하십니다. 연설 비서관이 발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참모들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준비했다. 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가므로 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해고르기 아니었다. 재임 때의 경험을 글로 남겨 후일에 참고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의 기록도 남기고자 했다. 몇몇 비서관이 이 일을 돕는 데 참여했다. 회의를 할 때마다 대통령이 발제하고 토론을 주도했다. 그리고 숙제를 내줬다. 하지만 다음 회의 때 가장 성실하게 숙제를 해온 사람은 늘 대통령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더 철저하게 준비했다.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거울을 보며 연습하고 리허설도 되풀이했다. 김 대통령이 연습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밝힌 글이 있다. 자서전에 실린 내용이다. 나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연설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연설문에 많은 것을 담으려 했다. 집회가 있을 때면 연설 원고가 늘 걱정이었다. 원고가 완성이 안 되면 초조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설을 했다. 한때는 정치가 곧 연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원고를 작성했다. 중요한 연설문은 산통이 대단했다. 호텔방을 전진하며 구상하고 수없이 다듬었다. 중요. 내 연설문은 어느 것 하나 헛두루 작성하지 않았다.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했다. 내 자서전에는 연설문이 비교적 많이 실렸다. 그것은 어느 설명보다 어느 비유보다 내 연설문이 더 정확한 때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의 내 철학과 비전, 열정과 가치가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자서전 3일. 김 대통령은 먼저 의견부터 듣기 시작했다. 강복절 연설의 경우 2달 전부터 경축사에 담았으면 하는 내용이 전 부처와 각종 위원회에서 올라왔다. 청와대 안팎의 사람들을 모아 식사를 하면서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국민이 듣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듣는 것도 경계했다. 진보 쪽 얘기를 들으며 보수 진영의 얘기도 들어 균형을 잡으려고 했다. 그런 후 각종 자료를 검토했다. 공보수석실에서도 많은 참고 자료가 올라갔다. 대통령은 어느 거 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모두 읽었다. 괜찮다 싶은 내용은 따로 놔뒀다가 다시 읽었다. 이를 통해 머릿속에 얼개가 쓰면 비로소 지필에 들어간다. 그리고 각고의 시간 끝에 연설문이 완성되면 직접 서서 읽어본다. 그저 한번 읽어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입에 완전히 붙을 때까지 읽고 또 읽었다. 혼자 해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희호 여사를 앞에 두고 또 어느 때는 손녀처럼 생각했던 관저 비서팀의 장옥주 씨, 현재 김대중 평화센터 국장에게 들어보라며 연설을 했다. 그러다가 더 좋은 표현이 생각나면 수정했다. 글을 쓰는 시간보다 이렇게 퇴고하는 시간이 더 걸릴 만큼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손녀뻘 비서 앞에서 연설을 해보이는 일원의 대통령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정말 멋있지 않은가. 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 얽힌 이야기 두토마. 2006년 1월 신년 연설 시간이 40분으로 정해졌다.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 뭘 담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15시간 동안 연설문 내용을 구술했다. 대통령이 검토한 자료만 해도 A4 용지 500장 분량이었다. 2007년 1월 임기 마지막 신년 연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충정 어린 공언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했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원고를 낭독하지 않기로 했다. 적석 연설 방식을 택했다. 대통령은 두툼한 책 한 권을 들고 생중계 카메라 앞에 섰다. 다 읽으려면 2시간이 넘는 분량의 원고였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 원고 중간중간에 경과 시간을 표시해 두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한마디 한마디를 건너뛸 수가 없었다. 오히려 원고에 없는 내용도 추가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할 말이 많았다. 결과는 안 좋았다. 대통령 스스로 페이스를 잃었다고 할 정도로 시간 조절에 실패했다. 준비 안 된 연설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대통령에겐 임기 중 가장 오랜 시간, 가장 심의를 기울여 준비한 연설이었다.